오늘은 부동산 계약 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동산을 이제 매매를 하시거나 전세를 구하시거나 월세를 구하시거나 돈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게 되죠. 요즘에는 이제 네이버나 다음이나 부동산 사이트나 어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생활지라고 하죠. 교차로나 벼룩시장이나 가로수 같은 거리에 이렇게 있는 신문을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을 조사하게 되면 거의 90% 이상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중개거래를 하실 거예요. 직거래를 하게 되면 어떤 거래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겠죠. 그 임대인이나 거래 상대방이 진짜 상대방인지 그런 여부랑 부동산 물건지가 안전한 건지 이런 거를 좀 체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직거래를 했을 때. 그래서 보통의 많은 분들이 중개 보수를 주고서라도 중개 거래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자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했을 때도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이제 공인중개사를 방문하게 되면 간판을 먼저 보시면 돼요. 간판에 등록번호, 저 상단에 지금 등록번호가 보이죠? 등록번호, 대표자 성함, 요 정도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사무실을 개업할 때 시청 등록관청이나 시청이나 군청 이런 거를 등록관청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부동산 관리팀이 보통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개업을 할 때 간판을 등록번호, 사업 대표자 성함 이 정도는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등록번호가 없으면 무등록 사업자라고 보면 되겠죠. 무등록.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가서 안에 들어가면 잘 보이는 곳에 자격증들이 몇 개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저희 어머니랑 저랑 같이 하는 합동 사무실인데 그래서 자격증이 좀 많은데 여기서 이제 자세히 살펴볼 거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입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이죠. 요런 게 꼭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 또는 공제증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서울보증보험에서 1억까지 보장되는 지금 2020년 11월 2일까지 이제 돼 있겠죠. 보험이기 때문에 날짜가 꼭 확인을 해야 되겠죠. 저를 통해서 중개를 하셨는데 중개 사고가 나면 예를 들어 갖고 임대인이 아니다, 매도자가 아니거나 물건지가 아니거나 이러면 여기서 1억을 보장받으시면 돼요. 보험에서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공제증서 거의 지금 90% 이상은 공제증서가 이렇게 게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제증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제를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억까지 그리고 2021년 1월 25일까지 돼 있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시 또 확인해야 될 사항들 중에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거래 상대방을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내가 물건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집을 구할 때 특히 거래 상대방이 됐을 때는 매도자겠죠. 물건을 파는 사람이나 아니면 집주인, 임대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을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실제 현업에서는 등기권리증을 가져오라고 그러면 잘 안 가져와요. 내가 꼭 등기권리증까지 확인시켜줘야 되냐. 그런 일이 좀 비일비재한데, 그래도 확실한 거는 등기권리증을 신분증하고 같이 확인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불가피하다 그러면, 공인중개사한테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겠죠. 이 사람이 당신하고 거래한 내역이 있냐? 예를 들어 갖고 계속 전세나 월세를 이렇게 주는 임대 사업자라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그 사람이 진짜 집주인인지 아닌지 알겠죠. 왜냐하면 계속 거래를 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서, 확인대사 설명서, 뭐 공제증서, 등기부 등본 정도를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요 계약서를 한번 보시면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부동산의 표시라고 되어 있죠. 첫 칸에. 그 소재지, 토지, 건물, 면적, 용도, 대지권 종류, 대지권 비율, 면적, 이런 것, 뭐 임대 전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요 등기사항 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뭐 수치들을 옮겨 적은 거예요. 이런 대지권 면적, 그 다음에 이런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이런 걸 옮겨 적은 건데,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잘 확인하고 여기에 기재가 잘 되어 있는지, 뭐 임대할 부분 전체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뭐 방 한 칸, 뭐 이렇게 되면 좀 이상하겠죠. 아파트인데. 그리고 이제 계약 내용 보시면 보증금, 계약금, 잔금 뭐 1억 천에 10% 좀 걸었고 잔금은 9,900 한다. 6월 15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이에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조부터 9조까지 좀 천천히 보면 존속 기간은 임대차로 이제 내가 사는 기간이겠죠. 그래서 보통 24개월 계약을 하시죠. 그 다음에 3조는 용도 변경 및 전대. 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동의해주면 할 수 있어요. 용도 변경. 뭐 용도 같은 거는 뭐 집으로 그냥 사무실이나 뭐 이런 거겠죠. 구조. 뭐 집 벽을 허물고 다시 하고 뭐 이런 거. 전대는 다른 사람한테 또 임대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전세를 했어요. 전세를 뭐 1억 천에 구했는데 제가 월세를 또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가능해요. 가능한데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안 돼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 종료, 해제 4, 5, 6조는 뭐 7조까지는 거의 같이 묶여있다고 보면 되는데 임차인이 3조를 위반했을 때 용도 변경 전대했을 때는 해지할 수 있다고 써있는 거고요. 종료할 때 특히 중요한 거는 이 원상 회복이죠. 원상 복구. 그러니까 뭐 임차를 하면 집을 좀 깨끗이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하면 되고 혹시 이제 연체 임대료나 손해배상금 그러니까 집을 심하게 파손했을 때는 그 재하고 잔액을 반환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계약의 해제 중도금이 없을 때는 해지할 수 있는데 중도금이 있으면 거꾸로 해석하면 이거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중도금을 지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중도금이라고 지금 여기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죠. 이 계약. 그러니까 중도금을 계약을 해지하기 싫으시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눠서 내고 중도금을 빨리 내면 계약은 해지할 수 없겠죠. 법적으로.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1,100만 원이죠. 그러면 1,100만 원을 임대인이 만약에 임대인이 그러니까 집주인이 계약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2,200만 원을 임차인한테 줘야 되겠죠. 1,100을 받았으니까 계약금으로. 근데 지금 임차인이 세입자가 계약을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을 포기하면 돼요. 계약금을 안 받으면 돼요. 그 내용이고 7조는 채무 불이행 및 손해배상의 예정인데 뭐 읽어보면 뭐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겠죠.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약정하시면 여기서 특약 쓰면 돼요. 뭐 예를 들어갖고 1,100이 아니고 뭐 5천에 대해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거는 협의니까. 근데 이제 별 얘기가 없으면 계약금 요 1,100에 대해서 손해배상 기준을 본다 이 내용이에요. 근데 8조 9조는 이거는 이제 공인중개사한테 해당되는 내용인데 중개 보수는 실은 요 계약서를 쓰면 중개는 끝난 거예요. 실은. 그래서 법적으로 공인중개사는 중개 보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현업에서는 좀 힘들겠죠. 뭐 이제 계약금을 받은 사람한테는 중개 보수를 좀 받을 수가 있는데 계약도 해지해가지고 계약금도 지금 포기했는데 그 사람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안 주겠죠. 받기도 힘들고. 근데 실제로는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에서 확인 설명, 요거는 이제 꼭 확인하게 돼 설명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공제증서. 여기 중개자에서 확인 설명 작성하고 업무 보증 관계 증명서, 공제증서 또는 인허가 보증 보험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본을 첨부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한다. 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특약은 상대방 이제 서로 각각이 또 넣고 싶은 이야기들 넣는 건데 이건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중개할 때 넣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 한 칸, 두 칸, 네 번째 칸인데요. 임대인은 계약부터 잔금일 이후 7일까지 근저당 설정 및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하지 않는다. 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계약이 이제 잔금을 치르면 이사를 하잖아요. 이사를 하면 그 당일날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받는데 받는 날 뭐 대출 받으면 안 되겠죠. 대출도 받으면 안 되고 뭐 누구한테 담보 설정하면 안 되겠죠. 가압류도 당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시간을 달라 이거죠. 계약부터 잔금일 이후 7일. 그러면 계약부터 잔금일이 30일이면 37일 정도 있는데 하여튼 잔금일 이후부터 7일까지는 동사무소 가셔서 빨리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임대인, 임차인 뭐 인적사항이 있을 거고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같은 거 기재해서 이제 사인하겠죠. 여기 이제 계약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서류가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뭐 근거자료, 뭐 등기상 증명서 보여주겠죠. 그 다음에 임차인 현장 답사하겠고 실은 등기권리증을 꼭 확인하는 게 좋은데 조금 현업에서는 좀 힘듭니다. 가지고 오라면 잘 안 가져와요. 그리고 이제 요런 내용도 이 대상 물건의 표시 어디서 썼을까요? 등기부등본을 이제 보고 썼겠죠. 그 내용이 맞는지만 보면 되고 뭐 토지 거래가 아니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뭐 이런 거 크게 의미 없겠죠. 허가 구역 이런 거 아파트 거래에서는. 근데 입지 조건은 뭐 아이들 있으면 요거 이제 설명해 드릴 거고요. 크게 뭐 근데 뭐 중요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예요. 실제로는 근데 지금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왜냐면 알 수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살지 않은 이상은. 예를 들어가지고 짐이 있기 때문에 벽면에 뭐 붙박이장 뒤에 벽면 확인할 수 없겠죠. 뜯지 않는 이상은. 이사가 가지 않는 이상은 확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일단은 이동하기 힘든 짐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 뒷면을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그 누수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욕실의 누수 물을 계속 쓰면 확인이 힘들어요. 조금씩 누수가 되면 자연 건조가 되겠죠. 그런 것들은 확인이 힘들기 때문에 보일러도 한번 사람이 바뀌면 꼭 고장이 나요. 점검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일러도 살면서 이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이제 확인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누군가 살고 있었다면 정상이라고 다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서 가서 이제 이사하면 또 얘기를 하겠죠.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뭐 승강기, 배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돼 있고요. 뭐 벽면에 균열 누수, 균열은 뭐 거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누수가 조금 이제 확인하기 힘들고 도배는 뭐 일조량, 소음, 진동, 소음, 진동도 실은 확인하기 힘들겠죠. 근데 아파트에 소음이 없는 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그렇게 소음 없는 아파트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진동 소음은 좀 잡기가 힘든 것 같아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 싫으면 단독주택으로 이사해야 되겠죠.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살면서 소음 때문에 힘들다 이러면 조금 그거는 주거지를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중개보수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뭐 돼 있고 요거 꼭 설명하고 받아서 보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봐야 될 서류가 등기사항 증명서예요. 등기부등본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유효사항만 제가 지금 뽑았는데 말소사항까지 뽑으면 이게 많아져요. 예전에 말소된 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효사항만 해서 보는 게 편하고요. 이제 등기부 등본을 보면 크게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울구라는 게 있어요. 그 세 가지 내역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제일 씨는 중요한 거는 다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울구예요.
물구가 가장 전세나 월세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봐야 될 사항이에요. 근데 이제 차근차근하게 본다면 뭐 건물의 표시니까 몇 동 몇 호라고 써 있었겠죠. 이게 근데 제가 지웠는데 뭐 이건 개인정보니까 그래서 몇 동 몇 호인지 정확하게 보시고 갑구로 이제 넘어가서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이름이 있겠죠. 그 사람이 소유주예요. 이전은 누군가 이전했다니까 마지막 요에 나와 있는 사람이 소유주니까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원래 주민번호가 앞번호밖에 안 보이는데 뒷번호까지 기재에게 나올 수 있어요. 처음에 뽑을 때 신분증을 거기다 넣으면 그 뒷번호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뒷번호까지 나와서 뽑으면 더 확실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시고 을구를 보면 을구가 이제 소유권 이해에 걸려요. 소유권 이해에 걸리는 근저당권, 뭐 질권은 아닌데 뭐 가압류, 압류 뭐 이런 게 나와요. 이게. 근데 이제 요게 을구가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게 깨끗한 물건이겠죠. 그래서 깨끗한 물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근저당권 설정을 했다가 뭐 지금 감액을 한 거예요. 지금 9천만 원 받았다가 3,600이 됐고 사람이 바뀌었겠죠. 뭐 사람이 뭐 매수를 하면서 좀 바뀔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이건 아마 동일인인데 채무자가 바뀐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3,600이 있는 거죠. 3,600이 채권 최고액인데 한 3,000 정도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을 120% 잡아요. 혹시 이 사람이 은행은 이제 이자를 안 낼 걸 대비해가지고 600만 원 정도 룸을 좀 더 생각을 해서 설정을 더 잡아놔요. 그래야지 이자를 받아낼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뭐 이자를 안 내가지고 감정 뭐 경매를 당하거나 했을 때 그래서 실제 금액은 1.1을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3천 정도 있는 거예요. 3천 정도. 대출 원금이 3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3천 정도 있는데 지금 아까 1억 천이면 1억 천에 전세를 들어가는데 3천에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시세가 뭐 1억 5천이라 그러면 3천 정도 있다면 전세가 시세가 1억이다. 그러면 한 7천 정도의 전세 보증금을 계약을 했어야 되겠죠. 뭐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한 사항인 거죠. 그리고 현장 답사 시 또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가장 이제 계약을 하고 잔금 이제 입주를 하고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 디지털 도어락, 뭐 버티칼, 그 다음에 뭐 제 같은 경우는 싱크대를 뛰어간 적이 있어요. 단독주택이었는데 싱크대를 놔두고 가는 게 정상인데 자기 거라고 뛰어가는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변기 뚜껑 없어지는 것도 뭐 변기 뚜껑이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뭐 디지털 도어락이 없어졌고 현관문에 구멍이 나 있다.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꼭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도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 거래 당사자들도 현재 있는 물건 중에 가지고 가거나 뭐 놔두고 가거나 이런 물건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크게 이제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거는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뭐 불이 잘 들어오는지, 스위치가 잘 작동하는지, 그 다음에 물이 잘 나오는지, 양변기나 이런 것들이 잘 작동하는지, 그 다음에 보일러는 이제 실제로 살지 않고서는 확인하기 힘든데 그건 이사한 다음에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일러 같은 것도 가스가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누수예요. 뭐 욕실에 누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에 뭐 서랍장에 이렇게 안 보이 실제로 집을 봤을 때는 안 보이는 쪽에 이렇게 결로나 곰팡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베란다 쪽에도 곰팡이가 있을 수 있고 결로가 누수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그래도 볼 수 있는 상태에서는 좀 최대한 확인하는 게 좋고 실제로 이사가 들어가서도 예를 들어서 세면대 수도꼭지 밑에 부분이나 변기 뒤쪽의 코너 부분이나 이런 데 마른 휴지를 조금 갖다 마른 휴지 조각을 코너에다 이렇게 두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누수가 거기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물을 쓰니까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거기서 누수가 조금씩 일어나는 거는 발견을 하지를 못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누수량이 좀 많아지면 밑에 집으로
뉴스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매를 할 때나 뭐 전월세 할 때도 그런 거 좀 확인하고 하시면 누수가 일어나면 뭐 하자 담보 책임이나 아니면 임대차에서 살고 계시다 그러면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빨리빨리 고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이제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할 때 특히 이제 꼭 요즘에는 체크해야 될 것들이 전세 보험을 꼭 알아보셔야 돼요. 전세 보험이 가입이 된다 그러면 꼭 가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주택 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여기 보시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라고 되어 있고 보증 신청이 신청한 금액 그다음에 뭐 보증서 발급일부터 전세 계약 만료일부터 1개월까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분에게 추천한답니다. 전세 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 세입자. 전세를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을까 걱정하는 세입자. 전세 보증 해소를 위한 법적 조치를 스스로 하는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이제 집값 대비 전세 가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요게 가입이 되면 수수료를 좀 내더라도 가입을 하는 게 내 재산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품을 이제 잠깐 살펴보면 자세한 거는 이제 여기 지사가 다 나와 있어요. 전화번호 이제 제가 보여드릴 텐데 거기서 보시고 이 보증 조건만 일단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증 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 뭐 이런 거 지금 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 깨끗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전입세대 열람했을 때 없을 거. 아파트는 혼자 사니까 세대가 있으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위반 건축물이 아닐 것. 그 다음에 전세 계약이 1년 이상일 것. 보통 2년 계약하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증금의 제한이 있어요.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그 외에는 5억 원 이하. 그러니까 보통의 일반적인 분들의 그 전세 계약은 다 되겠죠. 근데 꼭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껴야 되는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겠죠. 주택가격은 보통 KBC사나 뭐 감정평가를 한 뭐 한국감정원의 그 시세를 따를 건데 이것도 밑에 나와 있더라고요. 하여튼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억이다. 근데 선수이체권이 3천 정도 있다. 그럼 보증금은 7천까지면 되겠죠. 같거나 작은 거니까. 그죠? 1억이면 3천, 7천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또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제 그 강원지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지금 현재 바로 물어봤어요. 전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 신용대출은 보증 가능하고 담보대출 지급 설정 채권 양도 통지된 전세대출 경우 보증 불가라고 써 있는데 꼭 이게 다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지사한테 문의해 본 결과 답변은 이렇게 왔어요. 전세자금 대출이 모두 다 안 되는 게 아니다. 전세자금 대출 중에서도 은행에서 채권 보존 조치라는 걸 하는데 근데 이게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대요. 그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이나 뭐 이런 걸 다 보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다 또 문의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가입하기 전에 대출을 받을 때 그걸 한번 물어보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주택 도시보증공사에 전세 보험을 가입을 할 건데 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채권 보존 조치를 하냐 안 하냐 이렇게 유무를 물어보면 은행에서 알아봐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고 이 가입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밑으로 주택가격 산정 나오죠? 나오면 아까 주택가격이 KB시세, 뭐 한국감정원, 뭐 두 개 중에 하나를 이제 정의한다 그러고 뭐 또 기타 그런 게 없으면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증료가 있는데 개인 임차일 경우에는 아파트인 경우에 연 0.128%, 그 다음에 그 외의 주택일 때는 0.154% 이렇게 돼 있고요. 할인하는 항목도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안내를 받아보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이제 전화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은행도 여기 나와 있는데 은행보다는 이 각 지역에 지사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강원도에 살고 있는데 여기 강원도에 아까 물어봤어요. 여기 요 번호를 물어봤는데 아주 친절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이
신청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요 지사로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꼭 해야 되는데 이것도 부동산 계약 쓸 때 꼭 요런 특약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 임대인은 계약부터 잔금일 이후 7일까지, 뭐 7일은 제가 이제 정한 건데, 뭐 잔금일까지, 그리고 며칠 정도는 근저당 설정이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써놓고, 그 사이에 꼭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뭐, 대항력이라는 뭐 법적인 용어도 있고, 뭐 이런 용어도 많은, 뭐, 최우선 변제권, 대항력 이런 거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릴 텐데, 일단은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잔금일 날 꼭 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도장을 찍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장기성 충당금이라고 꼭 이사 나갈 때 꼭 받아야 할 돈이에요. 내 돈이에요. 원래 집주인, 소유자가 장기성 충당, 아파트인 경우에는 장기성 충당금을 꼭 내게 돼 있는데 그게 임차인이나 세입자가 들어오면 관리비에 묻혀서 나와요. 매월 얼마씩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5천원씩 나온다 그러면 1년이면 6만원이겠죠. 6만원 돈이 내가 되니까 원래 소유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갈 때 이사 나갈 때는 꼭 관리사무소에 들르셔갖고 장기소 충당금이 내가 산 동안 얼마입니까? 그러면 뭐 증을 띄워줘요. 그럼 그거를 임대인한테 주고 돈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내 돈이니까요. 그 다음에 위임계약시는 꼭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인감증명서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인감증명서에 본인 발급과 대리 발급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 발급한 거를 꼭 확인해야 되겠죠.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하면 의미 없겠죠. 어머니 명의인데 아들이 이제 뭐 계약을 위임을 하러 왔는데 자기가 동사무소 가서 어머니 인감증명서 띄었어요, 대리로. 근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실제로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아들한테 주고 그리고 인감도장도 위임장에 본인이 인감도장을 찍어야 되겠죠. 뭐 본인 거 안 찍어도 그 인감도장을 찍어야 되고 인감도장을 찍은 거는 인감증명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감도장이 날인의 위임장 및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그리고 신분증 4번 정도는 확인을 하고 계약금 및 잔금 뭐 중도금 같은 거는 꼭 거래 상대방 소유주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는 게 좋고 영수증도 꼭 발급을 받아야 되겠죠. 수령을 해야 되겠죠. 입금만 하고서는 정확한 돈의 내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영수증 발급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